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됐지만 외출할 때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고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는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앞으로 10년 동안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후 재앙을 막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에 짙은 안개가 뒤섞이면서 어제와 오늘 올봄 최악의 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회색빛 장막에 갇혔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면서 한강 다리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평소의 4-5배 이상 크게 치솟았습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특히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마스크 규제는 해제됐지만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게 필요한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라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저는 좀 위생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날아든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 스모그가 뒤섞인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동쪽과 남해안,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충청 이남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도 내일부터 점차 옅어지며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 중인 인도 뉴델리에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국적 야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문제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자 국민의힘은 국익은 뒷전인 채 정쟁을 위한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의 대북 책임 추궁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 등의 정당한 대응이라며 서방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고문과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 안정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권에 의한 불법적인 살인과 강제 실종, 고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한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모의 핵탄두 폭발 시연을 했다는 지상 800m 높이는 전술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요격도 쉽지 않아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술핵이란 특정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폭발력은 수 킬로톤에서 수십 킬로톤에 이릅니다. 북한이 이번에 주장한 모의 핵탄두도 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겨냥해 시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폭탄은 360도로 열폭풍과 방사선이 퍼져나가 지상보다는 공중에서 터졌을 때 파괴력이 더 커집니다. 5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핵탄두라면 800m 상공에서 터뜨렸을 때 파괴력이 최대여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을 초토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도 800m가 전술핵이 폭발했을 때의 그 열 폭풍이나 피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고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도 580m 고도에서 폭발했는데 반경 1.6km 이내에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고 초기 폭발로만 7만 명 안팎이 숨졌습니다. 특히 변칙적으로 기동하는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또 비행거리가 800km여서 남한 전역은 물론 일본 일부도 타격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핵타격 훈련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위에 서 있는 군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강순남 국방상, 김정식 당 부부장 등과는 달리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착용해 철저히 정체를 숨겼습니다. 일단 사진상으로는 인물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기관 등과 함께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이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 같은 주요 인물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구글 서비스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독일 연방헌법보호청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김수키의 신종 사이버 공격 유형을 다룬 합동보안 권고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권고문을 보면 북한은 악성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뒤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악성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크로미움은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브라우저 프로젝트로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 등이 이런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해커는 별도 로그인 없이도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결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에 맞서는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 등 주요 현안에 머리를 맞대며 결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첫 러시아 방문이자 화상회담을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친애하는 친구라며 푸틴 대통령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시 주석은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我们愿意中俄之间的这种战略伙伴关系一方面的话呢维护国际公平正义一方面呢促进我们的国家的共同发展 특히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앞서 전쟁 1주년을 맞아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협상이 열려 있다며 중국과 긴밀히 상의한다는 입장입니다.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вашими предложениями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острого кризиса на Украине. 국제형사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며칠 만에 진행된 이번 방문으로 러시아는 서방 사회에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이 외교적 존재감 강화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y do want to affirm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Russian Federation to show that America's attempts to split the relationship and make the relationship costly for China will not work. 러시아에 중국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서방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을 고려해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비슷한 목표와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러시아의 범죄 행위에 외교적 은닉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2 인권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자체적인 정전 협상을 다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핵심 요소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우선하지 않는 계획은 전술적 지연이거나 부당한 결과를 조장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밤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처박힌 화물차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충주 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14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며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4.5톤 화물차도 사고 충격으로 옆차로를 달리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양방향 고속도로가 일부 통제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순천시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면 별량 1터널 근처에서도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1톤 화물차와 SUV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는데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500m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뒤 이를 피해가려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3시간 40분 만에야 큰 불이 잡혔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200톤에 이르는 폐기물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충북 청주시 사직동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정비소 안에 있던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2020년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계기로 업무의 지시를 금지한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3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할 길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김태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 박모 씨.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박 씨를 숨지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리소장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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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 서울 우이동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주목받았고 이듬해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비 업무에서 벗어나는 지시를 경비원들에게 내릴 수 없게 규정한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경비업체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체결하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 쪼개기 계약 앞에선 갑질방지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경비원들은 항상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되고 계약 때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리소장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용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근로계약 만료라서 해고 통보하고 문자로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10년 동안 근무한 끝에 경비반장까지 됐던 박 씨 역시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고 수습경비원이 되면서 반장 자리를 잃었습니다. YTN이 확보한 녹취엔 관리소장이 박 씨 외에도 다른 경비반장을 바꾸라고 경비용역 업체에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비반장을 교체하라고 한 지가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시했잖아. 그래서 지시를 검사를 된다는데 지금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이야.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소장이 경비업체의 아래도급 직원인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에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경비 업무 외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입주자나 관리소장, 관리주체의 괴롭힘 등도 지자체에서 보호할 수 있고 뭔가 과태료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경찰과 노동당국은 숨진 박 씨가 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당한 업무 지시나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이 그대로면 경비원들은 사각지대에서 언제든 갑질에 노출될 거라는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지난해 중반까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유가족에게 장례 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감염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장례를 치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었는데 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지난해 3월 숨진 이모 씨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에 명시된 사인입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씨 어머니는 같은 달 10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 이후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졌고 사흘 뒤 숨졌습니다. 어머님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임종이 가까우신 것 같으니까 내려오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었어요. 이 씨가 모친상을 치른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유행이 정점에 이르던 때 전 국민이 감염병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던 상황에서 군청의 허술한 조치도 불거졌습니다. 격리 기간에 숨진 게 아니라면 장례를 치를 때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일단 시신 화장부터 하게 한 겁니다. 유족은 염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어머니 시신이 들어간 감염 방지 가방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던 병원복 그대로 그 투명 비닐팩 같은 거 안에 그냥 입관이 되시고
저희가 준비한 뭐 여러 가지 수위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위에다가 얹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씨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감염 방지 조치에 따라 치르면 유족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례 지원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격리가 해제된 상태에서 숨져서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원래 매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뭐 황당한 그런 위로금을 주자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격리 해제 후라고 하면 이분이 전파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라는 게 결국 질병청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 씨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엄격히 지키도록 해놓고 지원금은 주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로 질병청은 시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은 없다며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매장을 허용하면서 장례 지원비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들어온 지원비 관련 이의 신청 8,000건의 최종 결론은 1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고 이 씨 어머니 같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 측도 병원에서 격리 해제를 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군청에서는 내용을 말 그대로 접수받아서 질병청에 전달하시는 역할이라고 하시고 질병청은 연락을 안 받으시고 이 씨는 장례 지원비 지급 불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질병청 담당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반년 동안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취약계층에 100만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됐습니다. 내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또 27일부터는 상담 뒤에 바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어떤 상품이고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취약계층은 금리 상승기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돈이 필요한 경우 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평균 금리 400%가 넘는 불법 업체에 내몰리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새로 선보인 겁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19살 이상 성인입니다. 한도는 100만 원으로 50만 원 대출 뒤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하게 내면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내일부터 웹사이트와 전화로 진행됩니다. 실제 상담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인데 생계비는 당일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며 최저금리는 연 9.4%입니다. 50만 원을 빌리면서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월 이자는 6,416원에서 시작하고 성실한 이자 납부가 이루어지면 이자는 1년 뒤에 월 3,916원으로 줄어듭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이거보다 낮게 책정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던 더 좀 나은 형편의 분들이 그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우선 1인당 최대 100만 원, 올해 1,000억 원을 공급하되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앙을 막으려면 지구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1.5도씨로 강화하고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스위스에서 제58차 총회를 열고 제6차 종합평가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만약 온난화를 막지 못해 지구기온이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재앙 수준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늦은 결혼, 이른바 만혼이 대세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들어 40대 초반의 신부수가 20대 초반 신부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2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입니다.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은 1,113건에 그친 데 반해 40대 초반 여성은 1,9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어진 건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이 줄어든 건 인구수의 영향도 큽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지난 1993년과 비교해서 20대 초반 여성 수는 36.6%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40대 초반의 여성 수는 50% 넘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결혼에 대한 세대별 인식이 크게 바뀐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20대 여성 수는 35%로 전 세대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특히 10대 여성 10명 중에 7명은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 만혼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신부가 신랑보다 연상인 부부의 비중 역시 늘었는데요. 지난해 여성 연상 부부의 비중은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7년 만에 경쟁 입찰로 이뤄진 7,100억 원 규모의 KTX 고속철 사업은 국산 기술을 내세운 현대로템이 수주해 오늘부터 안전성 평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혈세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입찰 제도부터 독주 체제에 따른 품질 관리 소홀 문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7,100억 원 규모의 한국철도공사 KTX 평택 오송선 신규 고속철도 차량 136량 재입찰. 지난 2005년 프랑스 알스톰과 현대로템이 맞붙은 이후 17년 만에 경쟁 체제로 치러졌습니다. 결국 현대로템이 기술 점수에서 89.81점을 얻어 우진 산전을 제치고 낙찰 예정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쟁 업체는 서울 지하철 557, 8호선, 코레일 1호선과 일산선 등을 제작한 우진 산전, 스페인 철도 제작업체 탈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고속철 제작 경험이 없어 입찰 참여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과는 기술 점수에서 79.3점으로 85점에 못 미쳐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 사례처럼 국책 사업으로 개발된 핵심 기술의 시장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과거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17년째 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된 현대로템도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대로템이 개발한 KTX 이음 열차에선 심한 진동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부품 교체 등 개선 대책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산 고속철엔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깃들어 있다며 KTX 이음 진동 개선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고속 차량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4월엔 1조 원이 넘는 SRT 고속철 입찰이 예정된 만큼 입찰 제도와 품질 관리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하라고 괜찮다고 해제가 됐는데 그 미세먼지하고 황사 때문에라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절기춘분인 오늘 4월 하순만큼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은 여전히 대기질이 탁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따뜻해진다고요? 네, 오늘은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인데요. 절기에 맞게 봄 기운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4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은 마치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지만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음 편하게 봄 기운을 만끽하긴 어렵겠습니다. 어제 쌓인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현재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서부 곳곳으로도 대기질이 탁한 곳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오르내리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내륙 지역은 대기가 계속 메말라 가겠는데요.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4도, 대구는 9.3도 등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과 대구 23도, 광주는 2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따뜻해지면서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전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밤사이 충청이나 곳곳으로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동안에는 날이 무척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공기가 쌀쌀합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등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일본 언론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외무상은 태평양 섬나라들을 돌며 오염수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오염수와 관련한 일본의 여론전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 속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관련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서 진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이란 의원 연맹 소속 의원들도 이튿날 윤 대통령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지난 18일 솔로몬 제도를 찾는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에 대한 순방에 나섰습니다.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태평양 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최소화하는 거였습니다. 今回の訪問においても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日本の立場についてしっかりと説明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올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을 밝힌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의 원전에서도 트리튬 등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해양으로 방류된다고 주장합니다. 中国や韓国を含む世界の多くの原子力関連施設が
各国の規制基準を遵守しつつ、トリチウムを含む液体廃棄物を海洋等に放出をしています。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주변국에 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국제 여론전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논리를 강화해 나가며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잇따르자 우리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근거 없이 일단 질러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게 일본 언론의 행태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언론은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가 또다시 열렸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뿐 아니라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것도 비판하며 북한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결의안 대신 강제성 없는 의장 성명이라도 채택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I find it very interesting that neither China nor Russia today, not a single time called on the DPRK to cease their testing.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한미 연합훈련의 위협을 느껴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거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 호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한 건 핵 비확산 원칙 위반이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Practice double standard that has seriously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Security Council. The nuclear submarine cooperation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trio.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한미 연합훈련은 방어 목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오커스의 핵 잠수함 문제도 핵 비확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우리나라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에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안보리를 북한이 조롱하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Pyongyang's belligerent policy, menace of the functioning of the Security Council, and brazen mockery of the UN itself must finally come to an end. 하지만 이번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에 가로막힌 안보리는 아무런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습니다. 강제성 있는 결의안도 아닌 의장 성명 채택마저 무기력하게 좌절되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유엔 안보리 무용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식 회동으로 2박 3일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 주석은 도착 직후 러시아와 함께 세계 질서를 지키겠다고 밝혔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감사하는 등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이번 방문 기간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주요 국제, 영내 현안에 대해 의논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온난화로 인한 재앙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전 지구 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 할까요? 2014년에는 2도 시내로 제한하면 됐지만 9년 만인 지금은 1.5도씨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즉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동안 오른 지구 평균 기온은 무려 1.1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9년 전인 2014년 5차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기온 상승이 2도를 넘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구간으로 진입해 모든 생명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과 겨우 0.9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기온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스위스에서 열린 제58차 IPCC 총회에서는 기온 제한을 더 강화한 6차 보고서가 승인됐습니다. 바로 1.5도의 경고입니다.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에 1.5도씨에 도달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심화되면 단편적인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또 복합적으로 좀 일어나는 극한 현상들도 심해진다. 상승하는 기온별 예상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에 머물면 아프리카에 머물던 극한 더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유럽과 아시아로 확대하고 극지방 기온까지 크게 상승시킵니다. 가뭄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와 아시아 등 중위도 부근까지 확산하고 극한 강수 역시 모든 대륙에서 빈발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치도 제시됐습니다. 2030년까지 2019년 기준 43%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량이 같은 탄소 중립이 실현돼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의 기후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번 6차 종합보고서는 195개국 기상기후학자와 정부 당국자들이 참여해 완성한 겁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실제 탄소 감축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국제 협상의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내각과 법안은 살아남았지만 야당과 노조 반대 투쟁은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의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했습니다. 과반에 불과 9석이 부족해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임안은 94명이 찬성해서 역시 부결됐습니다.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f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compte tenu du texte de la commission mixte paritaire modifié par l'amendement déposé par le gouvernement, est considéré comme adopté. 이에 따라 연금 개혁 법안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보른 총리와 내각 역시 해산을 면하게 됐습니다. 불신임안은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뛴 채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한 야권이 제출했습니다. 연금 개혁 법안은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노조와 야권의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Ça veut donc dire que même si mathématiquement le résultat ils peuvent s'en réjouir, politiquement ils ne peuvent pas s'en réjouir. 정부의 연금 개혁법 추진에 반발한 연합노조의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8개 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국가 기능 역시 점차 마비되고 있습니다. L'opinion publique a une très large majorité et contre sa régression sociale, là, cette réforme des retraites. Et il faut maintenant qu'il entende les salariés et le peuple de France. Il faut retirer ce projet. 마크론 대통령의 재선 간판 공약이던 연금 개혁 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정비 입법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사법정비안 절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최근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법정비 입법이 현재안대로 계속 추진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부에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문제 삼아 사임 의사를 밝힌 건 갈란트 장관이 처음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됩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추가 해고에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지난 1월 18,000명 감축에 이어 9,000명 추가 해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 CEO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올해 최우선 원칙은 핵심 사업 부문에 강력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더 날씬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가 직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앱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BBC는 직원 지침에서 BBC 법인기기에 틱톡 앱 설치를 권하지 않는다며 정당한 업무 사유가 없다면 틱톡 앱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지 등이 보도했습니다. BBC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에 틱톡 앱을 설치했다면 정보 보안팀과 상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EU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지진 참사를 겪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우리 돈 10조 원에 달하는 재건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 기부자 컨퍼런스 결과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등이 모두 70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여기엔 EU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각각 지원하기로 한 10억 유로와 1억 800만 유로를 비롯해서 유럽투자은행 5억 유로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배구 팬들이 기다려온 봄 배구가 드디어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흥국생명의 아본단자 감독은 팀의 주축 김연경을 향해 좋은 와인 같은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을 제치고 15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한 흥국생명. 대역전극의 중심에는 배구 여제 김연경과 명장 아본단자 감독이 있었습니다. 흥국생명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스 대표팀 감독직도 내려놓은 아본단자 감독은 다시 만난 옛제자 김연경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 think Yaki is like a good wine. Year after year become better. 흥국생명은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맞붙는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챔피언 결정전을 치릅니다. Still we don't know our opponent.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s now is fix our physical condition and start to improve our level of volleyball and wait to understand who will be our opponent.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좀 안 맞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잘 맞아갈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할 거고 챔프전 가서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 막판 1위 자리를 뺏긴 현대건설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지 않는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에 봄배구에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혹시나 지더라도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런 끈끈한 배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구팀 흥국생명과 대한항공이 나란히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봄배구는 22일 남자부 준플레이오프로 시작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공사장에서 6.25 전쟁 당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불발 항공탄이 발견됐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반은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불발탄 한 발을 안전하게 수거했고 추후 기폭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6.25 전쟁 당시 매설된 폭발물이 토지 정화 작업 중에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온라인으로 제안하면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친 뒤 실제 정책에도 반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겐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됩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